오늘 생일이시죠? 예, 오늘 생일입니다. 자, 3월 31일 생일 축하드리고요. 오늘 저녁에 뭐 하세요? 국회의원 회관 돌아가서 일해야죠. 아 진짜요? 예, 이게 요즘 일이 넘쳐나가지고 아니 당원들하고 뭐 그래도 이게 저 생일 버스데이 축하 파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낮에 보좌진들이랑 같이 회관에서 케이크 썰었고요. 아 그래요? 제가 요즘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동탄이라는 도시가 민원이 좀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동탄 관련 민원들 처리하느라 또 정신이 없고 그래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만 40세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자들 피선거권 얻는 나이입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만 40세부터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나이가 되면서 사실 도전해봐야겠다는 생각했던 것은 제가 사실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이 40세 중반 정도 될 텐데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가운데쯤에 들어온 그런 나이가 되는데요. 사회의 다른 영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만 아직까지도 60대 이상이 주도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바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려야 될 미래에 대한 담론이 하나도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몇 년 동안 이 법조인들이 정치하면서 누구를 감옥에 넣어야 되느니 어떻게 하면 방탄하느니 이런 것만 가지고 정치판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저 같은 공학도가 보기엔 너무나도 비생산적이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까지 큰 당의 당대표까지 했는데 못 바꾼다면은 더 큰 역할을 해서라도 이걸 바꿔놔야지만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바꾸고 싶습니다. 저런 정치판을 그냥 둘 수는 없다. 한두 개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네. 이준석 의원님은 조기 대선에 대비해서 사실상 이제 대선 출마 선언했고요. 네. 실제로 개혁신당 당원 투표 통해서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예. 압도적인 표를 얻었죠. 예, 제가 90%좀 넘는 표를 이제 얻었는데요. 네. 개혁신당을 넘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이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네. 경제도 지금 보면은 하나그룹도 40대 총수가 사실상 이끄는 형태로 가고 있고 LG도 젊은 총수가 이끄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연구계에서도 보면은 사실 뭐 허준희 교수 이런 사람들도 젊은 분들이 다 이제 두각을 드러내고 있고 결국엔 정치만 뒤처지는 상황을 꼭 탈피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예. 자, 아까 이제 미래 세대가 진짜 바라는 거, 젊은 세대가 바라는 거 이제 전혀 이렇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뭐 이번이 되건 모르죠. 그 몇 년 후가 되건 언제가 되건 이제 제대로 대선이 이제 열렸을 때 이준석 의원님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점을 평가받고 어떤 점에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설득하고 싶습니까? 흔히들 이준석은 맞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하죠. 맞는 말이라는 게 옳은 말이라는 뜻의 맞는 말도 있고요. 네. 얻어맞는 말이라는 의미의 맞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개혁신당 창당하고 작년에 제가 주장했던 것들 보면은 뭐 노인모임수채 같은 것들 제도 개선하자 네. 이런 얘기도 했고 최근에는 국민연금 제도도 이렇게 가면은 젊은 세대가 앞으로 받아먹지 못하는 그런 연금이 될 것이다. 네네. 이런 것들 지적하면은 이제 반동의 언어라는 것이 이런 변화와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흔히 들이대는 잣대가 너 어린 놈이 뭘 그래 이런 나이 들고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갈라치기 한다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가지고 보면요 맞는 말인 거죠. 옳은 말인 거죠. 왜냐 제가 작년에 그렇게 노인모임차 얘기했는데 올해 보면은 기사에 보면은 더 이상 서울 지하철이 이제 버티지 못한다. 부채가 너무 늘어나걸 버티지 못한다. 이런 기사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정확한 시점에 적합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당장은 욕을 먹더라도 왜냐하면 저는 다른 정치인과 다르게 앞으로 30년, 40년 가까이 정치를 더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잠깐 옳은 얘기를 하고 미래의 문제를 방치하면은 나중에 저 욕먹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에서 30, 40대 지도자들이 공통되게 하는 그런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경우 39살 대통령 돼가지고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욕먹기도 하지만은 마크롱은 아는 거예요. 본인이 나중에 30년 뒤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대해서 냉철하게 지금 판단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도 보면 뭐 뉴질랜드 주신다 아던 총리라든지 뭐 다 이런 분들이 30대 때 아니면은 영국에도 보면 토니 블레어나
캐머런 이런 사람들이 40대 때 총리가 되고 했지만요. 이분들 굉장히 강한 개혁 정책 밀어붙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젊은 지도자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일단 이준석 의원님 본인 얘기 그 정도 오늘은 예. 듣고요. 자, 이제 전국의 현안들 이제 쭉 짚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역대 최장 평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의원님 보시기에 헌재가 결론 내놓지 못한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예전에 탄핵을 부지기수로 이제 집어넣을 때 개혁신당은 대통령 탄핵과 한덕수 총리 탄핵까지는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 뒤에 탄핵 넣는 건 다 반대해 왔습니다. 네. 그건 왜냐하면은 탄핵이란 굉장히 무거운 절차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보복적 도구로서 그걸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 일이 많이 쌓인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입선출이라고 하죠. 먼저 들어간 것이 먼저 나온다. 네. 이런 이야기처럼 실제 그런 경향의 조기 발표들이 있기도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결국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에 주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절차가 지연됐던 것 같고, 근데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나온 뒤에도 날짜를 못 잡고 있는 거는 4월 초에 있는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줄까봐 지금 그걸 좀 늦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2일에 재보궐선거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네. 그럼 바로 선고기를 잡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네. 자, 헌재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이제 정확히 모르지만, 자, 국회 탄핵 소추 이뤄진 지 오늘로 108일 때고, 뭐 문영배 이미선 4월 18일 날 이제 퇴임합니다. 예. 그 전에는 나올 거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는 거죠? 그 전에 나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실질적인 내전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 그래서 전에 무조건 나와야 된다. 그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되고요. 다만 그렇다고 지금 뭐 헌법재판관을 탄핵하겠다느니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느니 이런 협박을 한다고 해가지고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관과 대한민국 헌법을 믿고 예. 기다리는 것이 우선 답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하신 그거 관련해서 여야 양당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은 내일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이거는 이제 그 민주당 지도부의 얘기고요. 초선들은 국무위원 전원 뭐 줄탄핵. 그게 이제 보니까 초선 의원들이 김어준 방송 갔다 와서 이제 했는데 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뭐 김어준이 상황이냐 이러지만 그거는 제쳐두고 여튼 초선 의원들은 이렇게 강력한 또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 초선 의원들까지 심지어는 사실 중립지대에 있는 국회의장까지도 여기에 최근에 좀 가세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초조함이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지만은 아까 말씀 주셨던 4월 18일을 지나게 되어가지고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고 네. 그 2명을 예를 들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그것에 이제 두려운 나머지 민주당이 이런 움직임을 하는 건데요. 저는 아무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걸 예고해가지고 예측해가지고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터라는 걸 보면은 네가 범죄를 저지를 것 같으니까 미리 잡아가두겠어. 이게 얼마나 논리적 모순이 있는지를 영화가 그려내는 거거든요. 네네. 저는 마찬가지로 제가 처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할 때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행보에 저도 불만이 부분이 있지만은 일한 지 하루 되는 사람을 탄핵했을 때 그게 얼마나 우스운 탄핵이 될 건지는 아느냐라고 지적했었는데 실제 그냥 기각이 나와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도 이런 줄탄핵이나 이런 걸 언급하는 것 자체가 성급할 뿐더러 이치에 맞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아까 이 탄핵은 되게 무거운 거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줄탄핵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럼 당연히 개혁신당은 여기 이제 찬성은 당연히 안 하시는 거네요. 어차피 저희가 찬성하든 안 하든 어차피 150석이기 때문에 이거는 탄핵이야 처리가 되겠지만은 당의 입장은 네 저희가 이런 보복성 탄핵이라든지 예방적 탄핵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습니다. 헌재가 그 변론 과정에선 초시계까지 들이대면서 졸속 심판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뭐냐 이런 반문도 했는데 지금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던 국민의힘이
빨리 판결하라고 또 이러고 있어요. 이게 좀 약간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아니면 예. 보수 진영을 사랑하시는 분들도 국민의힘의 이런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에 대해 네. 가지고는 예. 익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선 뒤부터 자꾸 이 로또식 이런 정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재명 대표 뭐 이 체포동의안 할 때도 거의 뭐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가 큰 코 다친 거고, 이번에 2심 판결 같은 경우에도 되리라 가정하고 많은 플랜을 짜놓고 안 네. 되니까 지금 당황한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거 외에도 부산 엑스포도 유치 무조건 된다고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또 안 되고, 저는 이게 뭐 근거가 있어가지고 자신감을 보인다기보다는 네. 지금 그냥 기세 싸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은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아니면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도 배신감을 좀 느껴야 되거든요. 이게 이런 걸 강하게 믿었다가 나중에 동네에서 민망한 상황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네. 저는 양당 모두 다 좀 평정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네. 헌재를 압박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이야기 정도만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다가 잠깐 뭐 이재명 대표 무죄 2심 무죄 판결 말씀하셨잖아요. 예. 요게 윤 대통령 선거에 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진 않지만은 예.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을 임명해 준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재판관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들도 있고, 이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그러니까 결과를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8대 0으로 전 인용이 된다 보고 있는데 그 결과를 다르게 본인이 바꿀지 모르겠지만 시점에 대해 가지고는 충분히 의견을 내고 조율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2심 판결 뒤로 밀린 것이고 지금 2심 판결이 무죄 나온 이상 네. 그 보수 지지층의 격앙된 반응이 좀 누그러질 때까지 시점을 딜레이시킬 수 있다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민주당 대표, 원내대표, 초선 의원, 국회의장 이렇게 쭉 뭐라 그럴까 약간 총공세적인 집중하는 걸 보고 예. 또 이거는 근거는 없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관측을 하잖아요. 정치권에서 지금 5대 3으로 갈려 있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의견이 갈렸을 때 5대 3이어야 지연되는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연되니까 5대 3이라고 끼워 맞춘 것이지 5대 3인 걸 알고 지연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뭐 결과를 놓고 이제 추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지만은 어떤 강한 근거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저는 오히려 8대 0으로 결론 나는 거는 자명하고, 다만 이제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시점 조절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아까 지금 잠시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질문하려 그러다가 지금 이제 하던 주제가 있어서 다시 이제 요 질문으로 돌아와서 네. 정치적 스펙트럼으로 보면 이준석 의원 이제 보수 진영에 속해 있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정규제 유튜브인가요? 거기에 이제 예. 출연하셔서 윤석열 정부의 본질은 한탕주의 통치다. 예. 보수구조 개편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보수 진영에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예. 지금까지 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리고 2012년 총선 이후에 한 10년 가까이 유일하게 이겨본 체제가 김종인 이준석 체제입니다. 예. 보수 진영인 사람들이 그렇게 욕해 마지 않는 김종인 이준석 체제만 왜 선거를 이겼을까라는 걸 보자면은 예. 말 그대로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중도 개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시기만 지나면은 꼭 이런 어디 선거 때는 쥐 죽은 듯이 있던 분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진짜 보수요 무슨 뭐 하면서 전혀 마음에 없는 자유 이런 얘기 되뇌이면서 순혈주의 보수요 이러면서 판 다 깨놓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반복되는 상황 없애야 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나라를 운영하다가 한탕주의로 이제 하려고 했던 게 처음에는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대왕고래 같은 거는 무슨 뭐 석유캐면 다 해결된다. 뭐 선거 앞두고 작전이 없는데 뭐 갑자기 뭐 부산 엑스포 유치하면 다 잘 된다. 네. 그래서 국민들 속인 거고 사실상 잘 돼가고 있다고. 그거 외에도 이런 식으로 한탕주의식 통치를 많이 해왔고, 급기야는 나중에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리니까 한 번에 뒤엎자는 생각으로 계엄 때린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보수의 실력을 키우기보다는 한탕으로 하려는 정치 문화 자체를 근절해야 되는 거고, 제가 예전에 국민의힘 당대표 할 때부터 차근차근 그러니까 인재도 발탁하고 그때 뭐 토론 배틀이니 뭐 이런 거 하면서 젊은 사람들 키우려고 했고, 아직도 그때 영입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영입된 사람들이에요. 보수 진영에서 아무도 사람을 안 키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고쳐 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의 보수 진영에서는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이제 10년 뒤면 은퇴할 분들이 많은데 누가 그런 걸 차근차근 키우려고 하겠습니까? 있는 거 빼먹고 말지. 인재 영입 지금 예도 들면서 막 한꺼번에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 꼼꼼하게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정책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실 그 중도화라는 것이 이런 네. 거예요. 그 시대에 따라 가지고 정책의 기조는 바뀌게 되어 있는 건데 네.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아직까지 보수 진영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국가 주도식 개발이라는 것이 예.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 정책을 짜거든요. 근데 아니거든요. 지금 젊은 세대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고 하다못해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도 그 나이 든 세대 소구하기 위해 가지고 뭐 엔비디아를 뭐 사실상 국유화하는 30%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뭐 경영해가지고 그 배당금으로 세금 안 내도 되는 세상 만들겠다 뭐 희한한 소리 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말 중간에 끼어서 죄송합니다.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예전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란 분이 네. 손정희 회장 그 마사요시 손이라고 하는 그분이랑 얘기하다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에 마사요시 그러니까 손정희가 엔비디아의 주요 주주 중에 한 명인 적이 있었다. 그때 손정희가 한 5%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엔비디아에. 그런데 엔비디아가 그때 채굴용 그래픽 카드 많이 팔다가 조금 시장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손정희가 그거 팔고 나왔습니다. 손정희 같은 대투자가도 그걸 예측하지 못해 팔고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젠슨 황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 손정희가 그거 들고 있었으면은 그때 한 5조 정도 가치였는데 지금 한 200조 넘었을 거다. 그러니까 그 테크 자이언트에 대한 투자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예측해가지고 손정희도 하지 못하는 투자를 해가지고 그 돈으로 국가에 세금 안 내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얘기인지 대충 알만한 사람 아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손정희보다 낫고 본인이 네. 워렌 버핏보다 낫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있는 사람은 낫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은 애초에 왜 우리가 일을 합니까? 우리 가진 돈 다 거기 넣어가지고 몇십 배로 뻥튀기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지. 일은 미국 사람들이 하고. 그러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하나의 예로 들면서 여당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였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여당의 어떤 정책 이런 걸 보면 정책 부분도 훨씬 더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저는 말씀이십니까? 보수가 이제 교육, 안보, 경제에 있어가지고 과거에 비교 우위를 갖고 있던 시절이 있다면은 지금은 교육, 안보, 경제에 있어서 보수가 집권한다고 딱히 낫다라는 인상을 국민들은 주지 못한 것이 이 위기의 근본이라 봅니다. 저는 교육 같은 경우에도요. 더 이상 보수의 교육관으로 해가지고 뭐 학생 간의 경쟁이 촉진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아무것도 없는 맹탕이 돼버렸습니다. 전 이런 부분을 타개하지 않고는 누구를 감옥에 넣고 이런 아젠다 가지고는 절대 보수가 다시 살아나기 어렵다는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 그 현안 아까 지나가면서 살짝 얘기하셨는데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네. 여야가 합의 처리했었죠. 이준석 의원 뭐라 그랬냐면 미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서 현재 표를 얻는 복지 실행한다면 그거는 폰지 사기와 다를 바 없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원래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미국 독립혁명에서 나왔던 말인데 실제로 지금 이번에 합의라고 했던 그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세대에게 지금 세대가 받는 연금의 부담을 떠넘긴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항아리형 인구구조 또는 역삼각형 인구구조가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되는 돈, 여러분의 자녀, 손자 또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자녀까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기하급수로 늘어날 겁니다. 지금 이거 아셔야 되는 게 연금 개혁안 지금 짤 때 대부분 출산율을 어느 정도로 놓고 가정하냐면요. 1.2로 놓고 가정해서 짜는 겁니다. 숫자 맞추는 겁니다. 네네. 근데 실제로는 0.6, 0.7이잖아요. 그러면 애초부터 계산이 안 맞는 걸 가지고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에서는 국민연금을 아예 없애자. 우리 운명은 우리가 개척하는 게 낫지. 왜냐? 지금 설계된 제도대로라면은 나중에 못 받는 것이 확실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도의 절박함이 있으면은 제도를 좀 더 구조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처음에 지금 정치인들은 네. 나이 60된 분들이 주류다 보니까 한 10년만 버티고 은퇴하면 돼. 그러니까 옛날에 가족오락관 KBS 인기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거기 보면 호박폭탄 같은 거 들고 나한테 터지지 않을 때까지 넘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한테서만 안 터지면 되는 거예요? 그 옆으로 계속 예, 넘기는 예. 호박폭탄 넘기는 프로그램이 뭔지 있어요. 압니다. 예, 예.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호박폭탄이 여기 나한테 안 터지면 되니까
그래 조금 더 걷고 더 받는 식으로 사람들 꼬시고 해가지고 한 10년만 버티게 만들어 놓자. 자손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렇죠. 나중에 네. 가서 연금 파산하든 뭐든 난 그때 죽었을 거니까 뭐 이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왜냐면 파산 시점이 한 30년 뒤로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활동하시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그때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90 넘으셨으니까. 그러면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판단인 거죠. 근데 이런 건 또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네. 이거를 최종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근본적인 구조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9에서 13%로 연금 보험료를 올린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사기에 가까운 게요. 이 방식으로 만약 가면 OECD 국가의 평균 국민연금 보험료 수준이 19%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은 13에 합의했지만은 몇 년 뒤에 또 19로 가자는 얘기를 할 겁니다. 국민들이 그 19로 가는 것에 동의해가지고 지금 동의해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길로 가게 되면 구조개혁을 하지 않고 이 길로 가게 되면요. 몇 년 뒤에 여러분이 소득세 내는 거 플러스 19%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이 될 것이다. 네. 이거를 얘기하지 않고 지금 잘된 합의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거의 사기에 가깝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에서는 대안으로 신연금과 구연금을 분리해야 된다는 KDI 안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지금 세대가 지금의 인구 구조화에서 만들어온 연금은 구연금으로서 청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미래 세대가 신연금 제도 하에서는 그 인구 구조에 맞게 새로운 연금을 받아야 된다. 새로운 판을 짜야 된다. 그럼 구연금에 대해 가지고는 네. 지금 세대가 지금 본인들이 조세 부담 등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결판 짓고 가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인구 구조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대안까지 내고 있는데 맨날 이런 얘기하면은 뭐 갈라치기 이런 얘기하니까 도대체 논의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갈라치기 이런 얘기하는 분들 들으면요, 그냥 땜지식 처방하겠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무슨 합리적인 논의를 하자 그러면 맨날 갈라치기 얘기하니까 노인분 숫자도 맨날 얘기하자 그러면 갈라치기 얘기하고 이게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면피용 용어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비난을 받더라도 계속 하시겠다 이런 말씀 같고 오늘은 예. 이 톤이 약간 높았어요. 예. 예,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었던 것 같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은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이 질문 드릴 건데 그 전에 예. 만약에 그 어느 시점에건 그 대선 국면이 펼쳐질 경우 우리 그 이준석 의원님은 그 어떤 보수의 큰 그 틀 안에서 국민의힘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당대표까지 해봤기 때문에요. 예. 구조적인 한계를 너무 잘 압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탄핵이라는 계엄이라는 상황이 터지는 속에서도 지금 국민을 바라보기보다는 결국에 어떻게 하면은 자신들의 알량한 그 권력을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탄핵에 대한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입장이나 탄핵에 대한 입장이 저렇게 일관되게 국민의 생각과 반대로 가는 정당과는 연대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자, 연대할 수 없다 말씀하셨고 지금 전국 불안이 꽤 오래 계속됐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게 좀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시간을 끌어가지고 뭐 이런 문제가 경제나 다른 사회 요소에 악영향 미치는 걸 막아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 시대착오적 리더십 때문에 이 꼴이 난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아직까지도 관료주의 속에서 뭐 검사 출신이면 나라를 잘 운영하겠지 이런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국제적 마인드에 맞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의 삶을 잘 아는 글로벌 마인드를 잘 아는 세대가 이제 정치에서도 전면에 등장할 때가 됐고요. 앞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가지고 국제사회 무한 경쟁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면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의도에 있는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과학기술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공부해온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런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지만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